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호근 국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도 되게 좋지 않은데 많이 찾아주셔서 우리 회장님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디 고용이 돼서 취업을 해서 다닌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취업이 되기까지 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아마 인식일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또 장애에 대한 어떤 인식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거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유명한 분들을 모시고 오늘 토론회를 좀 개최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고용 인식 개선을 위한 세미나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주의 깊게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나중에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의미 있고 뜻깊은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마이크를 우리 좌장이신 우리 서인환 회장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서인환이라고 하고요. 오늘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애인 고용과 인식 개선에 관해서 토론을 할 건데 발제를 네 분이 해주실 겁니다.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은 대림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정우근 교수님이 발표해 주실 건데 먼저 인사만 먼저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의 애로사항하고 인식 개선 교육의 개선점에 대해서 사회적 협동조합 모두가 이사의 한태림 대표님 모두가 다 이사들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아 그래요? 이사장님은 아니시고요? 이사장님은 아니시고 모두가 이사 간 건 아니죠? 예, 장애인 고용률 인식 개선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이제 발표를 해주실 더 인디고의 편집장이신 이용석 편집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장애인 인식 개선 및 고용 활성화에 대해서 또 발표해 주실 분인데요. 강사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도 아니고 대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김남현 강사님. 이렇게 발표를 듣고 나서 우리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발표는 교수님이 박사학위가 있으시고 다른 분들은 박사학위 또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박사학위 있으신 분은 20분 발표, 없으신 분은 15분 발표. 해서 시간을 좀 줄여볼까 합니다. 예, 원고가 PPT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예, 하고 제가 한 분 한 분 발표 끝날 때마다 참고 질의를 하나 정도는 제가 중간중간에 할 거고 여러분들 질의는 마지막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0년 동안 고향을 안 가다가 이번에 고향을 갔었는데요. 먼 친척 할머니가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가워서 가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니 누구?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사람들이 저도 머리가 허옇고 딱 보여 알아보던데 할머니 저 딱 보여 알겠죠? 누군지 모르겠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한참 보더니 네가 딱 보이가 그러더라고요. 안 웃으시네. 그래서 제 이름이 딱봉이가 됐어요. 예, 우리가 인식 개선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을 알아보는 것처럼 딱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일일이 하지 않아도 딱 보면 알 수 있는 것을 왜 우리는 교육을 하면서 해야 되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도 또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우근 교수님이 먼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정우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아마 이 자리에서 이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했었는데요. 사실 주제는 쉽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굉장히 달성하기가 어려운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저도 이 장애인 분야에 한 5년 정도 이렇게 이제 일해왔었는데요. 역시 이 높은 장애인 취업 고용의 벽에 가장 높은 것은 딱 한마디로 저한테 여쭤보면 역시 인식 개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89년도부터 장애인 분야에 일해 왔었는데요. 이직이 이렇게 밖에 나기 어려운지 제가 좀 절실합니다, 사실은.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습니다만은 이게 노력이 부족한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집중이 부족한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좀 내용을 달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론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뭐 흔한 말로 뭐 장애인 고용에서도 장애란 이유로 이제 이렇게 차별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차별들이 사실은 꼭 뭐 장애인 차별뿐만 아니고 사회에는 무수히 많은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차별들이 일정 부분은 상식선에서 움직여 나가거나 좀 이렇게 없어져야 우리 사회가 통합적으로 또는 발전적으로 나가는 분야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장애인, 특히 장애인 고용 분야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차별과 다양성이라는 부분을 잠깐 좀 가져왔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이 2019년도부터 하고 있는 인식 개선 교육 현황을 한번 되짚어 보고요. 그다음에 그 선진제 국가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독일, 미국 두 개 국가를 한번 살짝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일 중요한 그럼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은 뭐 제가 지금 학교에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교육은 백년지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이 가장 큰 해결법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인식 개선 교육을 좀 이렇게 바꿔 나가는지를 한번 되짚어 보는 거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20분 정도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뒤에 나옵니다만은 장애인 달성률은 뭐 0.2%씩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달성률은 실질적으로 43%밖에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43.1%인데요. 이 43.1%도 작년하고 똑같은 수치고요. 이 43.1% 달성률이라는 것이 2019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조금 상향됐다가 이 지표가 즉 우리나라 전체 의무 기업 중에 달성하는 비율이 4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작년과 똑같아요. 의무 고용률은 달성 올라가고 있는데 비해서 결국은 반 이하가 이 의무 고용률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6차 5개년 계획을 한번 가져왔었는데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부에서는 뭐 기존 사업을 확대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조금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 소개하려고 이 페이지를 가져왔었는데요. 대기업의 이제 표준사업장 설립 참여 확대. 현재 대기업들이 표준사업장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신규 사업이냐? 주로 금융, 교육 분야에 이제 표준사업장 설립을 사실 이제 금융 이쪽은 자회사 만드는 것이 굉장히 제재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도 이제 자회사를 설립을 제재를 완화해서 많은 장애인분들이 이런 금융회사에서 지주회사에서 자회사를 만들면은 이자를 만들겠노라는 것이 이제 6차 신규 사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연계 고용이 사실 민간 부분에 이 대기업들이 이 뭐 보호작업장이라든가 이런 회사에다가 도급이나 하청을 주게 될 경우에 금액만큼 감액해주는 그런 연계 고용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계 고용 제도를
이걸 공공 부분에까지 이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국가 지자체 교육청에다가 연계 고용을 해서 결국은 뭐 좀 물량을 더 주겠다는 내용인데 과연 이게 어떻게 나타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기여 인정제도는 기업들이 이 고용을 약속을 하고 이렇게 훈련을 할 경우에 그만큼 이렇게 이제 부담금을 감면해 주겠다는 뭐 이런 제도가 이제 6차 오개인계획의 새로운 신규 사업 부분들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비록 달성률은 뭐 반 이상이 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의무 고용률은 이렇게 이제 달성률이 자꾸 이렇게 3.12% 작년에는 3.1%를 자꾸 올라가고 달성하고 있긴 있어요. 뭐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주로 이제 전체 중에 3.17%를 달성했고 그 중에 정부 부분이 3.86인데요. 민간 부분이 한 2.9% 이렇게밖에 달성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런데 이제 이 절반밖에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특히 이제 뭐 대기업 이런 부분들이 이 장애인 직접 고용보다는 이제 부담금을 납부를 하죠. 결국은 이제 부담금을 납부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런 법들은 이게 사회와 약속이잖아요, 그죠? 근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이제 돈으로 이제 납부하게 한다 그러면은 이건 앞으로는 좀 우리가 민주주의가 좀 더 성숙해지고 시민의식이 높아지게 되면은 저런 제재금, 즉 징벌적 성격의 부담금이 더 올라가야 지켜집니다. 돈을 내라 이거죠. 어떻게? 징벌적 성격의 제재금은 뭔가 하면은 똑같은 교통딱지를 떼더라도 누구는 5만 원을 내고 누구는 1억을 내야 됩니다. 왜? 그만한 책임과 역량이 높으신 분들은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돈을 부담금을 많이 내는 것이 징벌적 제재의 성격의 부담금입니다. 그렇지 않게 한다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업들은 뭐 핵심 사업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장애인 고용을 기피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정부는 여러 가지 매년 연동해서 0.2%씩 올라가다가 지금 민간 기업은 스톱됐습니다만은 장애인 고용률을 향상을 시키고 또는 뭐 부담금 인상과 같은 그런 규제 정책을 통해서 뭐 전체적으로는 의무 고용률 달성률을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가장 핵심은 민간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면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이게. 아무리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OECD 가입 국가를 제가 우리나라가 이제 뭐 2002년, 3년 전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선진 국가이고 OECD 가입 국가이지 않습니까? OECD 가입 국가의 평균 의무 고용률은 4.4%, 4% 이상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3.8%, 민간은 3.1% 의무 달성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OECD 각국에서 꼴찌예요, 사실은. 예, 그것도 절반밖에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장애인 고용의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장애인 기업체 실태 조사를 보면은 아직까지 장애인 미고용 기업체는 장애인 고용에 따른 여러 가지 발생 비용이라든가 뭐 안전사고 문제라든가 뭐 또는 그 비장애인 직원과의 어떤 위화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직까지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뒤에 나옵니다만 법률을 만들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언제쯤 지표를 다 한번 설명해 드려보면은 이게 효과가 굉장히 어무시되는 지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장려금이라든가 뭐 이런 지원 정책 플러스 부담금, 즉 규제 정책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사업주가 필요성을 느끼게끔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별을 제가 한번 다시 끌고 왔는데요. 우리가 차별 완전히 이제 이게 별도로 분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인식이 나쁘게 되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인식이 나쁘면은 이게 왜 다른가? 다름, 차이를 얘기한 겁니다. 차이가 나면은 왜 다른가? 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를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이렇게 배제를 시키고 너 이제 따라 놀아. 배제를 시키고 차별하는 것이 이런 현상들입니다. 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장애인 고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결국은 이게 사회 통합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차별이라는 것은 결국은 좀 다르다고 해서 이 장애인들을 또는 이런 소수자분들을 주변화, 이 어떤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의 한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권리를 주기보다는 그냥 주변 인물로 아웃사이드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뭐 이게 이제 차별인데요. 차별은 사실 뭐 수만 수천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 정부에서 정한 차별은 19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1번이 장애인 차별입니다. 2번이 뭔가 하면 성차별이에요. 이게 부동의 1위가 장애인 차별입니다. 더군다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된 건수를 봐도 이 장애가 두 번째입니다. 1번은 고용 문제예요. 결코 이게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차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차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놀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소수자를 좀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수자는 수가 적다는 말에서 소수자가 아닙니다. 소수 집단 누굴 말하는가 하면은 장애인, 여성, 노인, 뭐 탈북 등등을 다 말하는 겁니다. 즉 사회적 지위나 권력이 열세에 처해 있으신 분들을 소수 집단, 소수자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당연히 이제 장애인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이 장애인 문제는 우리가 사실은 뭐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장애가 원인과 책임이 당사자일 수도 있고 또 장애 발생 원인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일 때는 국가 사회 책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21세기에 다행스럽게도 장애인을 포함한 소수자 집단이 어떤 그런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뭔가 뭐 교육이라든가 뭐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주체 의식을 가지고 즉 소비자로서의 주체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이게 저도 뭐 장애가 있고 그럽니다만은 이제는 누구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을 뭐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자꾸 이게 개념화 시켜서 소수 권리 의식, 자꾸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 소수자의 어떤 그런 권리 의식들이에요. 그래서 이 소수자 운동, 즉 이제 다양성의 표현은 결국은 다양한 욕구를 표현한 건데요. 우리가 이런 다양한 욕구를 표현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보완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장애인, 특히 여성, 노인 이런 분들이 자기 다양성, 자기들의 욕구를 표출하는 것이 뭔가 자꾸 욕구 불만, 뭔가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렇다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뭐가 변해야, 어떻게 해줘야 사회가 통합을 이뤄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그렇게 보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 결국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장애인, 비장애인의 어떤 그런 나쁜 그런 인식은 결코 또 이 사업장에서도 뭔가요? 뭐 취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인사 문제에서도 고용 불평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장애라는 뭐 이유를 가지고 이것을 뭐 차별로 배제시킨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시급히 이제는 예전에는 뭐 먹고 사는 문제로서 힘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더 시민의식, 좀 더 나은 사회, 좋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지 외형상의 어떤 그런 장애를 가지고 차별을 한다는 세상은 이제는 말이 되지 않는 얘기고요. 시급히 해결될 그런 사회적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 5월 달에 법을 만들어서 이제 모든 사업주, 여기 모든 사업주는 1인 이상 사업주를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년 한 해 1시간 이상씩 교육을 하도록 해서 이제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근한 매년 1000명씩 이상씩 이렇게 강사를 양성을 사내 강사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양성을 해와 또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교육기관도 뭐 처음에는 220개소 해서 쭉 계속하고 있고요. 인식개선 교육 현황도 한 20억씩 매년 이렇게 이제 투자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도 137개씩 늘어나고 있고요. 강사 지원도 한 12억씩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효과를 한번 봤어요. 효과를. 이거는 제가 5년 동안 전체에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한 기업체 실태조사 5년치를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그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5점 만점입니다. 또 보니까 이 3.3%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조금 올라갔다가 잠깐 이게 파워포인트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그러면 장애인 근로자 채용할 건가를 보니까 요건 좀 올라갔습니다. 뭐 2.7에서 주르륵 올라갔는데 이 부분이 좀 이게 우리가 좀 더 앞으로는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부분들이 좀 고민될 분야가 뭔가 하면은 그래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효과가 없다. 불만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인식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부족하다고 한 비율이 2021년도는 68%인데 2년 전에는 31% 절반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 작년에는 또 이게 즉 인식 개선 효과가 없다고 한 비율이 76%로 다시 올라가 버렸습니다. 가장 장애인 고용에서 가장 필요하다는 인식 개선 특히 또 교육 부분이 불만족스러운 부분 대상으로 했을 때 효과가 없다는 부분이 이렇게 완전 널뛰기식으로 이렇게 다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왜 그런지를 뭐 어떤 객관적 지표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경과됐네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면요. 이 슬라이드를 다시 가져왔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아마 좀 더 해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인식 개선 실시 방법을 어떻게 했냐 보니까 대다수가 자체 교육이 62.8%, 82%, 95.3% 대다수가 다 자체 교육을 끝나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무료 전문 강사 지원도 28%에서 뭐 이게 3%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다수 인식 개선 교육을 자체 내에서 인터넷 강의를 자료를 받아서 그냥 털어놔 버린다는 거죠. 한마디로 굉장히 형식적으로 하라니까 한다는 그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몇 퍼센트? 95.3%가 다 자체 교육 끝나버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더 해도 됩니까? 네,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인권 교육도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다른 의무 교육에 비해서 제가 강사 컨테스트도 이렇게 이제 심사도 해봤습니다만은 내용이 굉장히 좀 추상적이에요. 뭔 말인가 하면은 이 장애인 고용보다는 자꾸 인식 개선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는 여러 가지 구체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양성 체계의 전문성도 다른 의무 교육도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만은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우리가 전문성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좀 기업들이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컨텐츠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 강사분들이 장애인 문제는 이 대다수가 사실 인권과 또는 감수성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강사 부분들이 이런 장애 인권에 대한 또 감수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 충분한지를 우리가 좀 확인될 절차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강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그런 환경적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거를 제가 가져봤는데요. 빨리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기업의 67%가 이거는 뭐 인식보다는 역시 이제 다양성을 해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는 미국은 교육이 대면 형태일 때, 그리고 몇 주에 걸쳐서 여러 번 나누어 교육했을 때, 그리고 고용 사업 사장님과 직원이 함께 했을 때 교육 효과가 높다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독일도 우리나라도 가입을 했습니다만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서명하고 난 다음에 자체적인 포용 행동 계획을 발표해서 인식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럼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되는가? 한마디로 우선 인식 개선 교육의 교육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하면은 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업주가 가지는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효과 증진의 환경 조성, 즉 우리가 개선 교육하는 목적이 뭔가요? 일단 인식을 바꿔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서 기업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그런 문제 해결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쪽으로 자꾸 가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뭐 장애인 고용 공단에서 하는 부분 역할도 있고 민간 단체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매년 1000명씩의 강사만 양성할 것이 아니고 그 양사들을 스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현재는 일부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좀 더 역량을 집중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기업체의 인식 개선 교육에 임원이 반드시 참석을 함과 동시에 강사의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좀 더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 통합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 통합을 이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방법을 다양화하되 반드시 이 비대면 교육 방법을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 뭐 아까 잠깐 뵀지 않습니까? 95.3%가 대다수가 다 자체 교육을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주의 이행지도, 즉 의무고용 미이행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행 수단의 하나로서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빠르게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 효과가 좀 더 집중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회 통합,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가치관을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한 26분 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하고 조금 관계가 없긴 한데 장애인과는 관계가 있어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대림대학에서 장애인 관련 학과를 뭐 좀 신설해 보려고 고민을 검토 중에 있는데 혹시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장애인 어떤 거요? 학교에서 장애인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혹시 아시는 게 있나? 제가 그 학교 교수들도 처음 듣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만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 발달장애인 그 부분을 과목을 예. 별도로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거를 학과로 만들어서 하려고 뭐 예. 검토를 하고 있기도 하고 예. 장애 학과를 만드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어서 혹시 아시는 굉장히 게 긍정적인 얘기인데요. 제가 네, 한번 그래요. 학교 가서 한번 문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단걸 이제 오늘 주제하고 관련된 질문을 드리면 온라인 교육을 할 경우에 온라인 강의 콘텐츠만 제출하면 되도록 돼 있어서 사실은 통제가 어렵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50인 이하 사업장에는 강사가 자격증이 없어도 되거든요. 예.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대기업에서는 자격증 있는 강사를 서게 돼 있는데 강사를 양성을 하는데 50인 이하의 사업장은 아무나 데려다가 그냥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더 떨어지는 건 아닌가 싶은데 이걸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게요. 100% 동의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격 요건을 정하지 않다 보니까 주로 뭐 인사 담당자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강의 재료를 뭐 개발원이나 입수해서 그냥 비대면으로 이렇게 이제 시간 뭐 채우는 거에 급급한 편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법원 보통 제정하면은요 한 5년 주기로 그 효과를 봐서 통상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8년도 법을 만들어서 19년부터 했기 때문에 5년 정도 경과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그 효과성을 좀 봐서 다시 좀 더 보완하든가 할 필요를 느낀다고 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의 애로사항에 대한 그 고민도 같이 하면서 인식 개선을 해서 이 교육을 어떻게 또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오신 분이 계십니다. 사회적 활동자 모두가 이사 한태림 발표자님께서 발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을 하고요. 삼육재활원이라는 곳에서 10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고용공단이 생긴 그 다음 해에 들어가서 정년퇴직을 하고 그리고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라는 게 생겨가지고 거기서 6년간 근무하다가 올 3월 달에 임기가 다 돼서 끝내고 그 다음에 지금은 사회적 협동조합 모두가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사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그 지원 사업을 지금 공단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걸 주관하고 있으면서 저는 또 강사로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대학 졸업하고 딴 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장애인 분야에서만 지금 44년째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오늘 좀 이렇게 녹아나서 잘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제목 자체가 이게 조금 그 우리 저 주제 발표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좀 협소하게 주제를 좀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는 요 바로 직전에 경기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 수원에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근무를 쭉 하면서 주로 장애인들의 그건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니까 장애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이제 주로 임금 체불이라든가 부당 해고라든가 아니면 이제 차별이라든가 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저희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상담을 이제 저희가 해주고 그 해결 방법도 좀 얘기를 해주고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이제 사업주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업주를 만나게 됐을 때 여러 사람들을 이제 사업주를 만나게 됐는데 그 사업주 분들이 대부분 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전에보다 많이 달라졌는데 지금은 어차피 장애인들 다 고용하게 돼 있는데 그 고용된 장애인들이 자기네 회사에서 정말 일을 잘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정년퇴직까지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분들하고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됐을 때 그런 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자기네들이 잘 모를 때가 참 많더라.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를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경기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에 있을 때 22년도에 외부에다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한 가지 연구를 하나 했습니다. 장애인 직업생활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사업체 지원 방안 연구라는 걸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 사업주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애로사항만 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일단 장애 유형하고 부위가 워낙 이제 다양하다 보니까 자기네 그 회사의 직무에 적응을 한다거나 또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게 그냥 그렇게 느끼면서 또 뭐 배우면서 이러고 일을 해 나가면 괜찮은데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 가지고 이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안타깝다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질 못해서 참 힘들다, 이런 얘기를 사업주들이 많이 하시고, 두 번째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이제 직무나 직장 내 환경에서 겪는 그 고충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해결을 다 못 해주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고용주의 이런 것들이 다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한참 하다 보면 발달 장애인들 요즘 많이 고용돼 있잖아요. 그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도 한참 이 일이 안 돼서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게 집안 문제인데 집안 문제 갖고 얘가 기분이 그래서 일이 잘 안 되는 건데 이거를 사업주가 이게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되나. 그래서 나는 회사에서 들어와서 이 사람이 일할 때 회사 문제 가지고는 내가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이 밖에 있는 일, 개인적인 일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되나 하는 문제도 굉장히 이 사람들한테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사업주가 공공 서비스라든가 어떤 지원 프로그램, 예를 들면은 이 공단 같은 데서는 그 직업능력개발센터가 있는데 그러니까 훈련원 같은 겁니다. 훈련원에서 그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훈련을 또 시켜줘요. 그러니까 재직자 훈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또 경기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 뭐 이런 곳에서 이제 심리 어떤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런 외부에서 이런 서비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활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정보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보가 이제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되지가 않는 거죠. 물론 안에 이제 전문적인 사람들도 이제 없다 보니까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개입을 못 하니까 그 장애인 근로자들이 이제 기능이라든가 또 적응력이 좀 떨어지면은 이제 할 수 없이 사업주가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또 이직하고 또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사업주의 이런 애로사항을 사실상 가만히 따져보면 공단에서 하는 사업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도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공단을 통한 그 지원 사업을 한번 보면은 공단은 그 사업체가 원하는 그 장애인 근로자를 아주 쉽게 이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장애인들이 필요하다 하고 신청을 하면은 그런 맞는 장애인들을 이제 채용을 하게끔 도와주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직무 분석 컨설팅을 통해서 장애인 근로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찾아서 이렇게 배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단에서요. 그다음에 또 공단에서는 사업주 지원 제도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재정적으로 지원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장애인 근로자들이 직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사전에 그 현장 훈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들이 빠르게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이제 아는 그 사업체도 있지만은 모르는 사업체도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면 훨씬 애로사항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거를 통해서 공단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경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위에서 봤던 그 우리 사업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요인 그 두 번째 보시면은 고충 처리하고 전문 인력 그 부족 요 부분은 사실상 공단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내부적인 문제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주로 이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로자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해보면은 그 사업주의 고충 처리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게 어떤 심리적인 문제, 그 다음에 그 대인관계 문제 이런 걸로 해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대처 방안을 일단 한번 그 학자들이 한 거를 한번 조금 그 조정해서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보면은 먼저 이제 그 외부 상담 센터하고 연계해서 만약 이제 이런 심리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외부 상담 센터와 연계해서 정기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주가 좀 배려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 같은 경우를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좀 교육을 시켜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 스트레스를 그 못 이겨 가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좀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방법을 좀 교육을 시켜주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대인관계 문제는 종종 그 의사소통이 부족하다든가 오해에서 그렇게 발생을 하는데 뭐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고요. 발달장애인들도 그런 경우가 또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다 우리 저 비장애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거나 또 그러면 오해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심리적 문제를 이제 조기 발견해서 조기 발견하면은 아무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 방법이 또 빨리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갈등 해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절차를 마련을 해준다면은 이 장애인 근로자들의 어떤 고충 처리라든가 이런 거를 대처하는 그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긴데 그거는 이제 그 자료를 보시고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네 번째 그 외부 지원 활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전문기관에 이제 협력을 하는 건데 내부에 우리가 전문가가 없잖아요. 사장님이 뭐 아무리 그런 걸 뭐 잘 이해한다 하더라도 뭐 자기 자식하고 뭐 얘기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 장애인 근로자 자기 그 직원까지도 그렇게 제대로 할 수는 없을 텐데 그런 전문가가 없는데도 굳이 내부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외부에 전문 상담을 하는 곳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준다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이제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장애인 근로자의 어떤 심리적 문제라든가 대인관계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을 할 수 있는데 근데 현장에서는 사실상 이러한 내용을 실현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들은 이제 포기하는 경향이 많은데 저는 이 부분을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으로 현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물론 이제 현재 그 인식 개선 교육 그 방식으로는 미진하죠. 그런데 현 교육의 문제점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대안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제 발표자 내용하고 이 교육의 문제점이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그 문제점의 가장 큰 거는 우리 주제 발표자도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추상적이다.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에만 치중돼서 장애인 근로자의 실제 경험이라든가 구체적인 직무 관련 예시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후에도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장애인을 대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 방안으로는 이제 특정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일방적인 강의 형식입니다.
그 아까도 얘기하셨지만은 대부분의 그 인식 개선 교육의 그 교육의 5대 법정 교육이 있잖아요. 그 5대 법정 교육을 한꺼번에 하는 그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사업체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방적으로 강의 형식으로밖에 진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또 교육 대상자들은 내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거나 실천하려는 동기부여도 전혀 돼 있지 않고요. 그냥 틀어놓고 앉아 있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사실 악기 공연 우리 좀 많이 하잖아요. 인식 개선 그 강의를 할 때 우리 장애인 그 악단들이 많이 가서 악기 공연도 하고 또 연극도 하고 또 합창도 하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어떤 역할극이라든가 사례 토론이라든가 또 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이라든가 근로자들이 좀 참여해서 교육 방식을 좀 이렇게 참여형 교육 방식으로 도입을 해서 교육 대상자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 목표가 그 명확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단순한 그 우리 그 장애인 그 인식 개선 교육을 들어보시면은 대부분 장애인에 대한 단순한 이해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거에는 그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문성도 많이 부족하죠.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이런 내용을 제대로 인식 개선 교육에다가 집어넣으려면은 이런 내용들을 전부 섭렵하는 강사가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전문성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죠. 지금 현재 있는 강사들은. 그리고 이제 교육의 일회성인데 이거는 뭐 1년에 한 번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그 법에 돼 있으니까 1회 이상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만 대부분 한 번만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제가 그 똑같은 회사를 2년째 간 적이 있었는데 저기 물론 직원들이 조금 바뀐 경우도 있었죠. 그렇지만 정말이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모르고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기억을 하나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의 어떤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앞에서 설명한 그 사업주들의 애로사항인 그런 고충 처리에 대한 그 대안으로 제가 결론으로 다음에 두 가지를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식 개선 교육의 그 카테고리를 몇 가지로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반적인 인식 개선 교육뿐만이 아니라 사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예를 들면은 동료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소통이 안 돼서 문제가 많다. 그러면은 그런 거. 그다음에 심리적인 어떤 부담감을 해소하는 어떤 훈련이나 교육. 그다음에 대인관계 향상 훈련. 뭐 이런 것들이 사업체에서 참 그 많이 필요도 하고 또 각자의 상황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선별할 수 있도록 카테고리를 몇 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MBTI라고 다 들어보셨나요? MBTI가 그 성격 검사인데 그 MBTI 검사에 보면은 16가지의 성격 유형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가 자기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걸 성격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참 기가 막히게 잘 맞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우리도 이거 인식 개선 교육에서 카테고리를 16개까지는 못하겠지만 한 5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장애인을 하나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체라든가 한두 명밖에 고용 안 한 그런 사업체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반적인 이런 인식 개선 교육을 시키고 또 그렇지 않고 어떤 장애인들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표준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분들을 위한 어떤 그 교육 콘텐츠를 좀 만들어서 구분해서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전국에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지역에다가 지금 그 우리처럼 이렇게 인식 개선 강사를 좀 더 훈련을 시켜가지고
훈련된 인식 개선 강사가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에다가 소속을 시켜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업체에 특히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체, 뭐 표준 사업장 이렇게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 곳의 사업장을 관리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한 3명 정도를 고용을 했다. 그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에서 그러면은 1인당 한 30개의 그 사업체를 분담하게끔 해서 그 30개의 사업체를 이제 다니면서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주는 사업체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인식 개선 교육도 하고 고충 처리도 지원을 해주고 또 사업주의 애로사항도 또 지원을 해주고 또 나아가서는 사업체에서 정부의 지금 현 제도가 많이 바뀌고 또 새롭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내해주는 그런 컨설팅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제안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재 6개 그 근로자 지원센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그 고용부하고 그다음에 그 공단에서 이 지원센터와 유사한 걸 직접 하는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던데 혹시 알고 계세요? 그래요? 뭐 전혀 모르세요? 네. 직접 한다고 하면 민간이 하는 거와 공단이 하는 거와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공단에서는 지금 못할 것 같아요. 그 공단에서는 그냥 그 지금 아까도 우리 주재 발표자가 얘기했지만 1년에 1,000명씩 이 강사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하는데 지금 근로자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저기 공단에서 이거를 직접 운영한다 그러면은 아마 그게 사후지도에 관련된 일인데 그 사후지도에 관한 것들이 지금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이걸 민간한테 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민간이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고 굉장히 좋아 보인다 싶으면 결국은 공단이 직접 사업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저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는 방식으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 외에 그 기업체가 고충이 있든 아니면 근로자가 고충이 있든 그것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서 좀 이렇게 쪽집게식 어떤 이직 개선 강사를 네. 활용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해주셨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그 장애인 차별을 하면 이제 저기 국가인권위원회나 아니면은 사법부에서 이직 개선 교육을 몇 시간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노동부에서 이런 고충이 있어서 해결을 해주면서 이런 데에 그런 것들을 몇 시간 교육을 받도록 뭐 권고라도 하는 식으로라도 해서 쪽집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 만드는 방법은 어떨까요? 좋죠. 그렇게 하면은 더 잘 될 수 있죠. 네. 예, 거기다 하나 더 넣어야 되겠네요.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현재 너무나 형식적인 어떤 그 교육이라서 정말로 인식을 굉장히 포괄적으로는 도움이 되는데 뭐 아까 제 음악 뭐 이용한다거나 문화적인 것을 가지고 장애인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장애인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인식 개선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근로자들이나 취업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방법을 좀 더 많이 연구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더 인디고가 장애인 이제 거기 언론사인데요. 예, 우리 편집국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장애인 고용률 인식 개선으로 좀 향상시켜 보자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용석입니다. 저는 오늘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고민됐던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 고용률이 여전히 30%에서 왔다 갔다 한다. 30%그 이상도 아니고 30% 그 한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대체 뭔가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지난 이제 5월 23일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장애인 고용률을 3.17% 정도,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0.05%가 향상됐다고 하는데 그 숫자가 12,5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그 결과로서 장애인 고용 현황 공시 의무화 때문에 그 역할을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공교롭게 2달 후에
국민의힘 우재준 국회의원이 지난 5년간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 법정 의무 교육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법정 의무 고용률이 3.1%였는데 그 보면은 2.8 2019년도부터 해서 2.53, 2.73 해가지고 2023년도에 2.88 해가지고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가 돈을 내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관행 때문이다. 결국은 장애인 직장에서의 장애 인식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의 고용의 한계를 유발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이제 자료집에 넣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전년 대비 고용이 12,500명 정도가 늘었다고 했는데 작년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 그러니까 정부에서 했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모집 인원이 29,500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인원에 비해서 장애인 고용률이 12,500명을 빼면 나머지 오히려 이렇게 늘어나는 숫자를 결국은 공공 부분에서 다 활용하고 있는 상태가 됐다는 상황이 되겠죠. 만약에 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인원이 없었다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들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공공에서의 의무 고용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공공 안에서도 장애인 고용에는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특히 보시면은 여기 34페이지에 보시면은요, 그 표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 2018년도에 전체 고용률을 보면 60%에서 2024년 62.6%로 이렇게 약 60%의 안팎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서 장애가 있는 분들은 중증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20.2%, 그 다음에 2023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에 21.2%, 약간 1% 정도 느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2018년도로 하면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의무화되는 기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구분해서 도대체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의무화되고 되면서 어떻게 이것이 이제 뭐 장애인 고용에 이바지해 왔는지의 여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목적은 뭐냐? 그 부분에 보면 결국에는 장애가 있는 분들이 고용되지 않는 이유로 당시에 고용노동부는 차별과 배제 등 부정적인 태도와 고정관념이 그 원인이라고 봤거든요. 그걸 이유로 해서 장애인 고용공단과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의무화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차별과 배제 등의 부정적인 태도,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그 부정적인 태도에 대한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그것을 그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고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장애가 있는 시민들에 대한 노동 무능력화에 대한 문제점들은 기존에도 계속 꾸준히 지적되어 왔었고 그런 문제점들을 계속 얘기해 왔었죠. 그래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제8조에서도 인식 제고에 대한 문제가 조항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 24조에 보시면 거기에는요. 장애와 장애가 있는 시민에 대한 인식 개선, 장애인의 권리 존중 및 존엄성 존중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인식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인식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명백한 입장을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공단에서도 인식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 2018년도에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의무화된 이후에 2022년도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발간한 이슈 브리프에 보시면은 3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 교육의 교육을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게 아마 유일하게 제가 찾아봤는데 거기에 보면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 교육 내용에서는 흥미로운 교육이 좀 필요하다. 아까 두 분의 발제자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나도 획일화되어 있는 교육의 내용이 이미
2022년도에 지적이 된 바 있고요. 이거는 이제 교육을 받은 대상자분들이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직장 내 인식 개선 교육 그 실태 안에서 보면 교육 방법으로는 다양화가 좀 부족하고 장애 비장애 양방향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실태 조사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방식은 여전히 기존의 틀 안에서 계도 교육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고 일방적으로 듣는 형태의 계도 형태의 교육 방법과 그 내용 여러분들 이미 아실 거예요. 거기서 의무적으로 할 것들을 포함시켜 넣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전체 교육 안에 절반 정도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들은 제가 계속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개선을 해야 될 것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교육을 할 때에 얘기할 때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상화를 시키는 방식.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은 이렇고요, 장애인들은 저렇고요 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교육의 행태를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장애를 대상화하지 않고 한 사람의 권리 주체로 교육이 가능한가 하는 고민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배려나 인간 승리의 주인공으로 만들지 않고도 함께 살아가는 방법, 즉 권리 중심의 교육이 가능한가 이런 고민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는 신체 정신적 손상이라는 비정상적 의료 개념을 뛰어넘는 교육이 가능한가 하는 세 가지의 고민이 계속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의 문제점들을 짚었던 건 저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장애인식 개선을 해왔던 분들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인권위에서 하는 그 인권교육 내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짚어왔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의무화된 지가 불과 8년밖에 안 된 상태예요. 지금 처음 시도 상황인데 이런 문제들이 꾸준히 짚어서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나마 장애인 고용안정협회에서 꾸준하게 시행되고 있는 그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콘테스트나 스킬 교육 같은 걸로 통해 가지고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은 저도 분명히 확실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의 강의 내용과 올해 그다음에 작년도에 그분들이 했던 강의 내용은 천양지차로 달라졌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 내용의 안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특별하게 뭐 ESG나 그다음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그다음 SDGs의 원칙을 기반한 내용들도 포함되어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또 특히 2인 이상의 강사들이 참여한 콜라보 형식으로 강의를 한다거나 또 아니면 파트너 강사들이 참여해서 노래나 연주 등 다양한 소재를 강의 안에 포함시켜서 거기에 흥미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다만 이러한 식의 강의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그 강의 내용하고는 그 개연성이 많이 지금 연계성이 떨어져서 왜 이런 그 연주나 노래나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지라고 조금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계속 발전함으로써 아마 이거는 개선되리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가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률의 이런 고착화에 대한 문제점과 더불어서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최저임금을 제가 따져봤거든요. 최저임금이 지금 2018년도에 157만 원, 2023년도에 201만 원인데 장애가 있는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2018년도에 183만 1,000원, 그리고 2023년도에는 203만 원 정도입니다. 그 이제 전체 인구의 그 평균 임금은 364만 원이니까 거기가 절반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수준이죠. 결국에는 장애가 있는 분들이 고용을 하는 이유의 목적이 뭐냐? 결국은 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가 있는 분들의 고용의 목적이 사회 참여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그런 현재 30% 안팎의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고용률에 대한 그 고착화는 결국에는 이 목적이 뭐냐,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회 참여 형태로만 가져가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우리는 분명히 가져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비장애 직장 동료들과 똑같은 의미의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임금 근로자로서 역할을 되찾는 직업의 역할을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되고, 이러한 식의 목적을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강사들이 이야기하고 알림으로써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좀 개선돼야 돼, 개선에 대한 여지를 끊임없이 얘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식,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도 천천히 고민될 필요가 있고, 그 목적은 결국에는 소득 보장이 우선 원칙이 돼야 되지 사회 참여가 원칙이 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좀 더 짚어지고, 아까 두 분의 발제자들께서 말씀하셨던 문제점들이 이미 짚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이후에는 그리고 또 거기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 중에서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아가고, 그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강의를 통해 가지고 많은 말씀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의 좀 고착화된 장애인 고용률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받고 어떤 사장님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장애인 권리 인정하고 장애인 난 대상화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인식 개선의 문제가 장애인 고용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쳐서 개선해야 된다는 것도 다 인정을 한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결국은 월급 낮은 데에 주로 많이 고용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시적 고용처럼 장애인한테 자리는 주되 좋은 자리는 안 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건 나는 고치고 싶다. 고치고 싶은데 아주 고급 고임금의 자리에 장애인을 찾아보니 장애인이 없더라. 이 장애인실이 잘못이겠느냐? 이 사회가 장애인들의 고급 인력으로 좀 고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만 놓으면 거의 능력이 있는데 왜 안 쓰겠냐? 근데 왜 사회가 역량 강화를 제대로 안 시켜주느냐? 장애인들을 왜 그렇게 역량 강화가 안 된 인간으로 되도록 이 사회가 만들어 놨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장애가 있는 분들이 사실상 그러니까 제가 지금 50대 중반 정도가 됐는데요. 우리 때만 하더라도 장애가 있는 분들이 대학 교육을 받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 비율을 따져보면 매우 저조한 상태. 지금은 약 70% 정도 웃돌고 있는 상태고, 문제는 이 대학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고용 시장에 맞춰서 장애가 있는 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사실은 그렇게 마땅치 않은 것도 또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 쪽으로 보면 대학 교육을 받은 장애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취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 비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상 고용률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최저임금법을 좀 고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최저임금법 제7조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그거를 없애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만이라도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 질 수 있는 이런 사회적 여건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장애가 있는 분들의 좀 더 고임금을 받을 수 있는 고급한 환경에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현재 상황에서 좀 쉽지 않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우선은 장애가 있는 분들의 고령화가 지금 꽤 지금 진척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결국에는 현재 그 고용 시장에 지금 참여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젊은 분들을 통해서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고급 인력을 계속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야 되는데 그것도 결국은 장애인 고용공단 현재 지금 멤버급으로 커져 있는 장애인 고용공단의 역할이고 그것을 그분들이 새롭게 그 직무죠. 직무 개발을 통해 가지고 좀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앞에 첫 번째 우리 그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때는 고용을 위한 인식 개선이었는데 마지막 분은 인식 개선 및 고용이라고 해서 순서를 서로 바꿔놨습니다. 예, 결국은 둘 다가 같이 가는 상도마차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강의를 잘한다고 이 뽑히신 대상을 받으신 분이니까 이 바라보는 기술도 좋지만 바라보는 시각도 좀 남다르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강사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김남영 강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번에 인식 개선 및 고용 활성화에 대한 토론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장애인 고용 현황부터 차별 실태, 직장 내 장애인 개선 강의의 현황, 장애인 강사의 현실과 앞으로 장애인 고용과 활성화 방안, 그리고 작년에 제가 직접 경험한 미국의 장애인 고용 현장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28살이고요.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강사가 된 지는 2년 차인 새내기 막내입니다. 현재는 약 2년간 300회의 강의를 진행해 왔고 장애인식 개선 활동을 약 8년째 진행 중인 청년 장애인 전문가입니다. 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장애인식 개선 확대와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2018년부터 생기면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19년부터 약 60%의 증가가 되었습니다. 직장인식 개선 교육이 법적인 적에는 약 4%에서 5% 사이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18년부터 법적으로 되면서 19년도에는 약 60%, 지금은 더 증가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서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고용률은 낮은 수준과 도시 간의 격차, 직무 간의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직장 내 장애인 고용 현황에 대한 기사를 찾아왔습니다. 책자에도 사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기업인 삼성전자는 2019년 195억 원, 20년 214억 원, 작년 23년도는 236억 원의 고용 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5년간 평균은 229억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2항에 따라서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의 고용사업주는 의무 고용을 미이행 시에는 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은 법정 의무 고용률을 지켜야 되지만 부담금은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 부담금은 고용 인원에 따라서 가산율을 차등으로 나뉘어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의무 고용 인원 중에서 차등으로 고용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고용 부담금을 부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단락을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도 고용 부담금을 부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장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기업과 장애인 근로자 각각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의 장벽을 찾아왔는데요. 물리적, 인식적 제도의 장벽입니다.
물리적 제도는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기업들이 잘 알고 있는가는 미지수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리적, 제도적 환경을 개선한 방법은 많지만 가장 쉽지 않은 것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막론하고 가장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식의 장벽이 높아지면 곧 차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교통, 문화, 결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어렵겠죠. 또한 직장으로 왔을 때는 채용 임금 승진 등의 차별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차별이 존재할까? 생각해 봤을 때 근본적으로는 서로가 잘 모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장애인을 약한 대상, 돌봐야 되는 대상으로 인식되어 있는 사회적 고정관념과 교육과 경험 부족입니다. 이것은 곧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은 곧 사회적 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생산성 손실로 소득의 격차와 차별 해소를 위한 법적 제도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 개선을 통해 차별을 소화하는 것이 장애인 고용 확대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8년도부터 직장 내 장애인 식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육의 실태는 연간 1회 의무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프라인, 온라인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교육의 예산 문제와 형식적인 교육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옆에 표를 보시면은 표를 보았을 때 직장 내 장애인 식개선 전문 강사는 8.9%가 전문 강사는 8.9%, 사내 강사는 56.7%로 전문 강사보다 약 7배 많은 수치입니다. 사내 강사가 장애인 식개선 교육을 할 경우에는 보수가 측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다음은요. 제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발표한 직장 내 장애인 식개선 교육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식개선 교육의 효과가 있나요? 라는 답변의 긍정적인 것은 72.5%의 효과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 생각으로는 전문 강사 교육이 100% 진행이 된다면 효과성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논문을 하나 보았는데요. 논문의 4사분면, 즉 오른쪽 위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교육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 강사의 전달력과 전문성 교육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내 강사보다 전문 강사가 조금 더 많아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년에 한 시간 우리가 교육을 받은 만큼 또 진행하는 만큼 얼마나 효과성 있게 전문가가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 식개선 교육은 물론 가장 중점은 장애인 고용 확대에 중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 스스로는 장애인 식개선 자료 발굴에 힘써야 하며 자료 업데이트가 필수입니다. 또한 장애 감수성이 있는 강사만이 진실성 있는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식개선 교육인데요. 제가 강의를 들었을 때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오래된 자료와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장애만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장애인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라는 강의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강사의 전문성 강화와 보수 교육이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직장 내 강사로서 살아가면서 저는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한 점이 많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용의 불안정입니다. 이것은 기회 부족과 같은 맥락인데요. 무료 장애인 식개선 교육과 사내 강사의 교육으로 인해서 기회가 부족합니다. 현재 저는 홀로 정부기관, 민간기관에 일일이 전화하고 이메일을 보내서 강사 이력서를 송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이메일을 약 300개의 기관에 보냈지만 이메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강의는 한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계속 어떻게 강의를 하고 있냐면요. 장애인 복지기관의 소속 강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당 약 8만 원을 받으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강원도 외로 갈 경우에는 교통비를 제외하면은 남는 게 없는 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소속 강사가 아닐 경우 스스로 연락을 취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 고용의 불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제가 PR을 할 수 있는 SNS나 유튜브 창구를 만들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정하지 않는 보수입니다. 국가기관과 학교에서는 강사별 시간당 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의 예산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보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마다 제시하는 금액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장애인 강사로서도 강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기관에 갈 때마다 장애인 강사를 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장애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그리고 해외 사례 또한 제가 2년 동안 근무했던 짧은 직장 경험을 함께 공유할 때 더욱더 좋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전문 강사입니다. 늘 연구하고 논문을 보면서 이것들을 강의에 녹이려고 앞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깊은 전문성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따라서 강사의 실력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고용공단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식개선 교육 전문 강사 중에서 비장애인은 64.99%, 장애인은 34.01%입니다. 사내 강사의 비율은 비장애인이 98.43, 장애인은 1.57%입니다. 이 수치만 봤을 때 장애인 식개선 강사 중에서 장애인 인구가 상당히 적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장애인 식개선 교육을 받을 때 강사 본인은 더욱더 최선을 다해 강의를 해야 합니다. 이 교육의 주 목적은 장애인 고용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인식개선 교육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법 제도의 개선과 기업의 지원 확대, 인식개선 프로그램, 강사 직업 교육과 훈련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 정도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장애인을 위한 직무 훈련 강화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더욱더 조성이 된다면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넘쳐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서는 제가 2023년도 여름에 미국 워싱턴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미국의 발달장애인 부모단체 디아크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과학진흥회, 갈루데 대학교, 그다음에 미국 노동부를 실제로 다녀왔는데요. 이 각 기관의 공통점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열린 생각이 있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환경에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많은 장애인을 채용할 경우에는 그 채용 과정이 약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6개월 동안 이 발달장애인, 비장애인들과 어떻게 직무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지를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처럼 인식개선 교육도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도 함께 발전이 되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비로소 같이 일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사회에서 함께 화합할 수 있는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 강사 본인부터 더욱더 열심히 하는 청년 장애인 전문 강사 김남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사님 미국 갔다 오신 거는 저기 그 청년 드림 팀으로 가신 건가요? 네, 장애 청년 드림팀의 리더로서 다녀왔습니다. 예, 강사님이 그 앞에 자신 소개할 때 나는 장애를 극복하지 않았다라는 그거를 썼다고 써 있는데 이게 책인가요? 예, 제가 서점에서 살 수 있는 책인가요? 지금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 에세이 오프라인에서는 안 파나요? 이제 제가 교보문고에다가 오프라인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책 들고 와서 광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거기 제도 개선과 그 다음에 거기 인식 개선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주셨는데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 개선을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말고 인식 개선 강사들을 위해서 그 시급하게 제도 개선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강사들의 모임이 있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은 제가 일단은 직장에서 그래도 나름 일했던 노하우를 좀 알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떻게 하면 같이 근무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은 곧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느냐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일했던 노하우, 그 다음에 다른 강사들이 느꼈던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면서 그렇게 강사의 제도를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강사님은 고용이 불안전하다, 수입이 불정기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의 이 개선 방안에 대해서 규제위원회에서 용역을 받아서 연구한 게 있는데요. 거기에 강사 한 분이 이제 초대돼서 이제 자문위원으로 왔었는데 얼마 버냐고 물었더니 그분은 1년에 한 200번 나가는데 한 번 나갈 때 300만 원씩 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장애인 인식계 강사들은 떼돈을 번다라고 결론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됐고 그 다음에 받는다면 아마 대한민국에는 저 한 사람만 그럴 거다. 대다수는 그렇지 않는데 한 사람 데리고 온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해서 자기 입장이 아니고 강사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자기 이야기를 자기 자랑을 해가지고 마치 장애인 인식계 강사들이 떼돈 버는 것처럼 거기 이렇게 연구 보고서가 나오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막 항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떼돈 버시는 분들은 아니죠? 떼돈 벌고 계시는가요? 벌만치 벌어요? 예. 자, 이렇게 네 분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예. 우리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아니면 개인 의견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 손을 드시면 우리 진행해 주시는 분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손 들어서 마이크는 우리 잘생긴 사람 순서로 해서 우리
진행하시는 분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하고 가셔야죠. 네, 제도 개선하라고 공단에 우리 고용안전협회에 손들고 발표할 때마다 만 원씩 주라고 했는데 제도 개선이 아직 안 됐나요? 저는 영등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희균이라고 합니다. 우선 좌장님께서 설명하신 중에 많은 말씀을 듣고 저 자신이 또 지나온 생각을 해보면서 많은 교감을 얻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장애인 고용 인식 개선이란 그 세미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인식 개선을 해야 될 것이 저희들 장애인들이 인식을 개선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고용자들이 고용하는 사장님들이 인식을 개선해야 되는 것인지, 그 주체가 우선 저는 혼돈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사님들이 거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게 되면 이런 인식이 개선이 되겠는가, 이러한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그 좀 더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교육의 방법이란다든가 아니면 교육의 담당하는 숫자를 좀 늘려야 되겠다든가, 이런 거는 아마 능률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지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급하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나누었을 때, 장애인인 경우에는 어느 기업이든지 사실 장애인한테 손이 많이 갑니다. 말하자면 뭐 화장실이나 아니면 계단이나 또 이러한 그 모든 편의시설을 갖춰야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무리 지금 강사님들이 열심히 교육을 하고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하지만, 아까 저기 보니까 연세대학교나 이런 데 보니까 제대로 그 비율에 맞춰서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 과태료 개념으로 많이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기 아까 마이크로소프트를 말씀을 하셨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렇게 훌륭한 면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기업에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육 주제가 강사님들을 위한 그런 거시적인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미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장애인을 의무 고용률보다 더 많이 하는 기업 같은 데를 좀 발굴을 해서 사회적으로 좀 홍보를 한다 그러게 되면 그거의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제 이제 오늘 간단한 저기로 생각을 해보면, 내년에 이렇게 제가 교육을 또 받는다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의무 고용률보다 훨씬 능가해서 채용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그런 데를 발굴을 해서 이거는 어떠한 방법을 취하니까, 아니면 사회 강사를 해서 교육을 했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고용하는 장애인이 갔을 때 어떻게 하니까 너무 업무 능률이 올랐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한번 사례를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주제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대리는 이사님, 공단에 계셨으니까 공단에서 장애인 고용을 잘해서 상주는 시상제도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대기업 같으면 자기들은 월급 많이 받으면서 자회사 만들어서 장애는 조금 주고 연계 고용했다고 하고 이런 거 말고요. 정말로 장애인 고용해서 잘하고 있는 데들 아마 충분히 공단에서는 파악하고 있을 텐데, 강사들한테 충분한 사례 같은 게 제공이 안 돼서 자료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걸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런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자회사를 만들고 이런 간접 고용이 아니라 직접 고용을 했던 그런 대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사례는 그 장애인 인식 개선 그 교육 포털에 보면은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시킬 때 1시간 교육을 시키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중에 한 15분 정도가 그 고용 사례 회사들을 한 5개 정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우선 맨 처음에 제가 얘기 들었을 때 이게 비장애인들을 위한 건지 장애인들을 위한 건지 사업주를 위한 건지 그걸 잘 모르시겠다고 했는데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그 목표는 일단 비장애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식이 많이 개선이 돼서 장애인들이 직장 내에서 고용 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목표고요. 그러면서 이 교육을 통해서 사업주들이 그걸 듣고 아하 저렇게 고용을 하는 경우가 있구나. 장애인들도 저렇게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이 활성화되고 하는 게 이 인식 개선 교육의 그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오늘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인식 개선 교육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가 않고 아까 얘기 다 들으셨겠지만은 이게 전부 온라인으로 막 교육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대면 교육으로 한다면은 상당히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효과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거보다도 사실상은 진짜 그 안에 있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잘 고용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해결해 주는 그런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도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미비하다. 이런 뜻에서 이제 이 오늘 토론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교육기관들은 교사나 아니면 교수라든지 이런 일자리가 많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중에서 교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우리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싶어도 못해서 그래서 고용 부담금을 내게 됐으니 깎아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서요 50%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100억을 냈다라고 치면 실제로는 200억을 내야 되는데 100억밖에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0% 깎아주고 있다는 거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또 저거 마이크 잡으실 분. 저도 영등포 장애인지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한영입니다. 이용식 우리 발표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발표하신 내용 가운데 장애인들 급여 문제를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 내용 중에서 장애인들은 급여를 많이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경험 부족, 그 다음에 학벌 부족, 또 여러 가지 전문성 부족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얘기했고 또 그런 분들이 취업이 잘 안 돼서 그런 그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이 방해인 가운데는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고 후천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다가 장애를 입은 분들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은 분들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가정 환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신체적 조건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기능을 배울 만한 기회가 없어서 그런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러나 후천적으로 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다가 산업자리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장애인이 된 분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산업재에서 고용을 이렇게 재취업을 해주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대다수 요원들은 그걸로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공부를 하고 더 하고 있고 또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 많은 노화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저임금에 말단이 빠져가지고서 그냥 하루하루를 이렇게 지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정부가 파악을 하고 우리 또 고용공단에서 파악을 한다면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발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많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정상적인 임무를 받지 못하더라도 한 80%나 70%의 임금을 받는다고 하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라든가 사회적 동감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만들어내는데 우리 그 발표하신 분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일을 하다가 장애를 입으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그 자리로 다시 가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재활법에는 그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이영석 그 발표자님께서는 저임금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사례가 아니고 대부분이 이제 그런 어떤 부족함 또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어서 그래서 저임금을 받는다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하신 것 같고,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보시죠. 네, 그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제도가 있는 이유가 켰는데요. 네.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가 그 정도의 비용을 받아야지 우리 사회에서 최소한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요건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현재 최저임금법 제7조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최저임금을 제한하고 있어요. 최저임금 주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적용 법안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 한 9만 명 정도가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일단 해소하고 난 다음,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많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실제로 장애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중증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제외돼서 더 열악한 상태의 환경에 빠질 수 있다. 일을 하더라도 열악한 상황에 빠지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들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현재 우리나라 고용의 환경,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0% 정도의 장애인 고용률은 자발적으로 고용을 하지 않는 장애가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분들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그분들이 한 19% 정도 되니까 이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니까 이분들은 아예 그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고용은 계속 유지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임금의 고용이 아니라 저임의 고용에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장애가 없다가 장애가 생겨서 그 직장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문제들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그러니까 현재의 제도로서 마련해야 되는데 아직 그 법도 그런 제도적인 방안이 없죠, 현재.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마련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우리나라 법 제도가 그렇게 막 간단하고 막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업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계속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장애가 있는 분들이 끊임없이 주장하고 환기시켜서 이것들을 계속 제도 개선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 최저임금 중에서 그렇게 이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지 가치가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고, 어쨌든 최저임금 제도가 장애인한테도 적용이 돼야 장애인들이 제외되어서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은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이 정도 해서 오늘 마칠까요? 예, 영등포에 상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에서 오늘 발표 2개나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기억하시고 영등포 특별 대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